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이 보유한 채무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자, 근데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까지도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시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월 2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새해에 이것은 꼭 외우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대출의 모든 것,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백, 수천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이란 무엇이냐?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부실기업을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대출 부담 좀 낮춰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것이 워크아웃이에요. 자, 태영건설이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2020년부터 2021년 0.5% 초저금리 상황에서 벌어진 부동산 대호황의 결과물이었죠. 이때 두 가지 부동산 규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 규제, 두 번째는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제도예요. 자, 분양가 규제에서 시행사가 선택한 건 무엇일까요? 원하는 만큼 분양가를 못 받아서 이익 극대화가 안 되니까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나 부동산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지방 부동산, 왜 지방 외곽에 있을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고 비규제 지역은 허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채택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여기에 주거성품은 아니지만 지식산업센터까지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코로나19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투자하려고 난리가 났던 시기였는데 이때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부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주택자가 아파트를 더 사고 싶어해요. 근데 취득세 때문에 못 사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 적용 안 되는 부동산을 사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 나올까요? 공급자 측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비아파트나 아니면 외곽 지방의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고,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수를 피할 궁리만 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규제가 불러온 이상현상, 바로 지방 아파트 청약 경쟁률 열풍, 고분양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열풍,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나오면 안 되는 상품의 청약 열풍까지 불게 되죠.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까지도 투자 붐이 불게 됩니다. 한마디로 2020년, 2021년은요, 부동산 시행사들의 황금 시기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자, 이런 현상을 지켜본 다른 시행사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있겠죠? 너도 나도 비슷한 공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급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긴축이 시작됐어요. 0.5% 초저금리가 단숨에 3.5%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금융위기 때 2배만큼인 22% 실거래가 기준으로 폭락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가 22% 폭락했다면요, 지방 아파트하고요, 비아파트는 수요가 소멸하게 돼요. 그래도 서울 아파트는 수요가 조금이라도 붙으면서 반등이라도 했잖아요. 지방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는 키포인트,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얼마나 넓은 범위에 얼마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지 결정되는데, 이 유동성 규모는 무엇이 결정한다? 바로 예금금리가 결정합니다. 2년 만에 0.8%였던 1년 정기예금금리가 4.0%가 됐죠. 지금도 무리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심각한 수요 부족을 겪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사업이 대박이 나는 사업이었는데 내가 사업을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수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왜 위기에 빠졌을까요? 물론 시행사 역할도 하는 곳이 있겠지만 대부분 시공사로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자, PF 구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 이전 단계까지는 브릿지론이라 해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것이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본 PF로 전환되더라. 그래서 금융권 대출, 저리의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이 시공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 PF 전환 시 시공사의 보증이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태형건설 10.5조 채무 중에서 시행사 보증만 약 9.2조 원 규모가 됩니다. 문제는 착공에 들어가고 본 PF로 전환이 됐는데 수요가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씨가 마르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사업이 좌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증선 것이 대출, 부실 대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실제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롯데건설 위험했었죠. 그래서 롯데그룹이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요, 지방 아파트에 좀 사업장을 많이 확대했던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나마 롯데가 되니까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롯데 1군 건설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견 건설사는 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전체가 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쇼킹부동산은 수도권 아파트 방송이잖아요. 이것이 수도권 아파트 폭락의 원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죠. 자, PF 사태의 원인, 지금 이제 중견건설사의 위기, 근본적으로 지방 미분양과 비아파트 수요 부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위기 전이와 일부 시공사의 위기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때요?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 추세고 분양가만 적절하다면 청약 수요는 충분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어요. 시장도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이번 침체장에서도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F 사태 원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락을 직접적으로 매칭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번 태형건설 사태도 그렇지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제든 위기는 발생합니다. 당장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10만호가 온다, PF 대출 사태로 건설 사업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이 다 무너질 거다, 이런 공포 많이 있었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어떤 이슈 있었죠? 미국 지역은행 연쇄 파산 우려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도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 부동산도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에는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헝다 때문에 중국 부동산이 급락할 것이고 금융 시스템 위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죠? 그리고 올해 10월 때는 어떤 이슈 있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네?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고금리의 장기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 때문에 증시하고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작년에 있었던 수많은 위기들 지금 뉴스 하나 보기 힘듭니다. 왜? 이미 잊혀진 이슈예요. 왜냐면은 모든 위기는 대응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계속 이슈는 터질 겁니다. 부정적인 이슈는. 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정부도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교훈입니다. 이때 자산시장이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에서 안전판을 너무 늦게 대줬다는 이슈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할 정도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벌써 시장 안정자금에 100조 원 가까이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PF 대출 위기를 아파트값 폭락으로 읽습니다. 비아파트, 지방아파트로 침체로 발생한 공급자의 금융위기, 주택 공급자들의 돈 끌었을 방법이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다른 수도권 아파트 시장과 주택 수요자 금융과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주택담보대출이고 신용대출해주는 은행들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또한 위기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너무 많이 강구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지간하면 큰 위기로 안 와요. 외환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요. 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유명했던 짤이 있습니다. 버블이 생겼어요. 버블이 꺼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데 사람들이 조만간 큰 거 터진다, 조만간 큰 거 터진다, 조만간 큰 거 터진다, 조만간 큰 거 터진다고 못 사요. 그리고 나서 집값 정점 시점에 사도 되나요?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아무런 위험도 없고 집을 사면 오를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언제예요? 고점이죠. 그때 사면 뭐라 그래요? 영끌이라 그러죠. 야, 왜 이때 집을 비쌀 때 사겠어요? 전세 가격이 같이 쓰면서 떠밀려듯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요, 거꾸로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쇼킹 부동산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영건설 사태,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걸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 위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응도 항상 강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